이순영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언어를 한 데다가 뭐랄까 참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아마 이 강의가 두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용산 참사 때문에 기간도 또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명랑하고 쾌활하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나 좀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잘 완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걸 위해서 제가 집에서 그 한글 파일에다가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치려고 해보니까 이게 아주 글씨가 작고 흐릿하게 나와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구문학관에서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제가 해온 게 아니고 문학관에서 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 소리라든가 잘 들립니까?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을 시 가혹한 향기 혹은 신화 만들기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여기 담당자가 이제 이 특강 요청을 해왔을 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목을 뭐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적당히 없어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고 금방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시 가혹한 향기로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가혹한 향기. 아주 재미있는 제목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 작년에 냈던 시 선집 그림에 나와 있죠.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서정의 순간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것도 재미있구나. 가혹한 향기에 부제로 서정의 순간. 대구문학관 담당자가 정해준 제목인데 의외로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 제목에 맞추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강의안을 만든 게 아니고 저 제목을 받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헛갈릴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가혹한 향기 그러니까 제가 가혹이란 단어하고 향기란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 가혹한 향기란 조그만 책입니다. 잠깐만요. 책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조그만 책입니다. 근데 저 제목을 받은 다음에 가혹이란 단어라든가 향기 이런 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페이지에 그런 것처럼 그런 향기, 가혹하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향기로운 당신 말씀 가혹하여 함부로 찢어져서 빨갛게 온 산에 철철철 흘렀습니다. 짧은 진달래꽃이라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향기로운 당신 말씀 가혹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가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정시라는 것은 감정을 펴는 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감정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부른 노래가 서정시 사랑 노래 러브송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절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향기로운 당신 말씀 가혹하여 사실은 정말로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구절이 저는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산에 철철철 흐르는 그 가혹한 무엇이죠? 그 무엇을 향기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향기처럼 아리다리 내 늑골을 침략해오는 황금빛 몸살. 이오니아에게 이런 기타란 시의 한 부분인데요. 상기처럼 아리다리 내 늑골을 침략해오는 황금, 정말로 뭐랄까 그 사랑에 빠져보면 몸살 같습니다. 그렇죠? 황금빛 몸살입니다. 몸살을 아주 오슬오슬하고 표현하기 참 힘들죠. 근데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뭐랄까 참 좋기도 하고 그렇죠. 참 표현하기 힘든. 그래서 그건 황금빛 몸살 같은 거. 그 다음에 진심으로 부르는 너의 이름은 억겁을 뭡니까 살고 있는 끓고 있는 미친 피, 그 가혹한 빛깔이다. 예. 정말로 아주 그 대상을 부르는 이름, 그 아주 참 가혹할 정도로 그런 느낌, 사랑의 느낌 같은 거예요. 나는 유혹적인 형태를 가혹한 고통으로 내게 묶이고 싶다. 제가 그 꽃이라는 시를 여러 편 써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대구에 공군 소위가 돼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해에 저기 시를 하나 써가지고 매일신문에 냈습니다. 그때 이게 당선이 됐어요. 그 시 제목이 꽃에게 그런 시였습니다. 꽃에게, 꽃에게.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72년도에 된 것이 은유의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써봤는데 그거 말고 은유의 꽃이라든가 진달래 꽃이라든가 무슨 그런 구체적인 꽃이 아니고 그냥 꽃이라는 제목으로 김춘 선생님도 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10편 썼는데 그중에 7번째 쓴 작품입니다. 나는 유혹적인 형틀, 가혹한 고통으로 내게 묶이고 싶다. 예. 가혹한 고통, 그러니까 형틀에 묶였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거의 자발적으로 그런 그 형틀에 묶이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득히 가물거리는 작은 불빛, 끊일 듯 이어지는 가혹한 향기. 참 안타깝고 이거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일라의 향기처럼 침략해오는 이 비밀한 기쁨. 정말 그건 비밀하게, 그렇죠? 침략해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그늘은 위험하고 향기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란,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 전체를 망가뜨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그 대단한 그 위험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사랑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을 가혹한 향기, 그러니까 이건 오늘 얘기를 이 사랑 노래 중심으로 얘기를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봄 라일락이라는 시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티투스의 군마처럼 밀려드는 눈부신 햇살, 번쩍이는 창칼 아래 성체가 무너지고 대리석 기둥에 비벼대는 연두빛 입술, 햇살은 캄캄하게 쏟아지고 온 땅을 적시는 가혹한 향기. 오늘 아침 티투스의 군마처럼 밀려드는,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한 건데요. 옛날 그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함락했던 그 얘기였습니다. 그걸 빌려왔는데 그때 그
군마처럼 밀려드는 눈부신 햇살, 번쩍이는 창칼 아래 성체가 대리석 기둥에 비벼대는 연두빛 입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저는 봄을 갖다가 연두빛 입술로 여러 번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햇살은 캄캄하게 쏟아지고 온 땅을 적시는, 그러니까 마치 티투스의 군마, 그러니까 그런 성체를 함락시키는 그런 그 무력 같은 거, 그것이 봄의 침략이고 그죠? 봄의 햇살.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해서 그 아주 아름답고 어떤 게 보면 아주 혹독스럽게 느낄 정도로 그런 향기다.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나. 사랑 노래니까 그렇게 한번 좀 됐지만 써봤습니다. 원래 시 쓰는 거 좀 시라든가 뭐 글 쓰는 게 좀 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 극적인 그런 거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반론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시 일반적인 거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을 제가 가혹한 향기 혹은 신화 만들기 했으니까 그 신화에 관한 얘기 조금 하고, 그걸 합치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말이 빠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시 그럼 뭐 언어예술 그건 뭐 누구든지 하는 얘기죠. 뭐 음악이 소리 예술이고 무슨 무용이 동작 예술이다, 그렇죠? 미술이 조형 예술이다 하는 식으로 문학은 뭐 언어 예술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출발해야 되니까 언어 예술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예술이니까 언어하고 예술을 플러스하면 그 시가 되지 않겠나, 문학이 되지 않겠나,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시는 언어 예술이다. 예. 그러니까 언어가 뭔가 이건 뭐 여러 가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참 대단한 근원적인 그런 문제에 다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예, 제일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죠, 그렇죠? 의사소통 도구.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도구성을 빼버린 게 문학이다, 시다. 이게 재빨리 앞질러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언어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그런 정의를 할 때 로고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 있죠? 존재와 시간. 거기 보면 로고스에 분석해가지고 굉장히 긴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란 말을 처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구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 태초에 말씀. 사실은 이 구절도 제가 잘 아는 게 아니고, 제가 학생 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문학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꼽으니까, 그렇죠? 근데 파우스트를 읽어보면은 파우스트 박사가 아주 대단한 박사지요. 나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공부하고 다 파헤쳤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런데 그래서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은 뭐냐면 중세 서양 학문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부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사님, 무슨 교수님, 뭐 선생님, 뭐 석학 어른 뭐 아주 칭송을 하는데 내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는 있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은 내가 그 청춘을 바쳐서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 왔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내 인생이 통째로 무엇인가에 속아버린 느낌이다. 그렇죠? 속아버렸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에 빠진 파우스트 박사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 독약을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무대에서 연극 보면 나옵니다. 마시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마침 그게 연극이죠. 그 부활절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죠. 그 종소리를 듣는데 가슴속에 어떤 이상한 감흥. 그래서 자살을 안 합니다. 그러고 뜻있는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성경책 번역이었습니다. 성서 번역.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기독교적인 뭐 성경책 번역, 성경 뭐 이거 큰 문제는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서양사라든가 서양 역사겠죠. 이런 건 제일 큰 문제죠. 제일 큰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책 번역하는데 파우스트 박사는 뭐 그 고대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 말 혹은 라틴어 다 섭렵한 사람이니까 그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번역을 하다가 걸린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를 번역하는 장면이 조금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뭐 힘으로 했다가 무슨 의지로 했다가 뭐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가지 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이 das Wort, 말씀, 말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이다. 이제 그 말을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 말이 있었다. 근데 그 말한다는 거 있잖아요. 말, 로고스, 레긴, 말. 그 소리로 소리로 하잖아요. 그 폰에 폰, 텔레폰한테 폰이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 밝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드러내 밝힌다. 빛 속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는 뭐 구분이 안 되죠. 이것저것. 그렇지만 그것을 빛을 비치면은 나무는 나무, 바위는 바위, 그렇죠? 이게 구분이 돼서 하나하나로 드러나게 되죠. 그 드러나는 것, 그렇죠? 그 드러나는 게 다른 말로 진짜죠. 드러난 것이죠. 그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 하이데거 어디 책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란 것은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만일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건 오류죠. 그렇죠? 그것이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어디 겹칠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에서 창세기라는 그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이 이제 세상 다 만들었잖아요. 있죠?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나갑니다. 사물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 짓게 하죠. 그래서 그 아담이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주 짤막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 이름 짓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름 짓는다. 이름 짓기 전엔 그냥 무차별하죠. 그죠? 이것과 저것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꽃 그러면 그때 꽃이 됩니다. 바위 그런 거 바위가 돼요. 꽃과 바위 이름 짓기 전에는
뭐랄까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언어로 불러내서 이것은 꽃이다. 그럼 꽃이 된다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이 썼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몸짓이었는데 몸짓이 꽃이 되었다. 꽃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것이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진리. 그게 다른 말로는 도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 쓰는 성경, 중국 사람들 번역한 성경책에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갖다가 태초유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근데 도, 그럼 우리 길, 진리, 옳은 것,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도가도 비상도 그 노자 그 첫 구절 보면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다는 뜻이 되죠. 도가도. 도라고 말하는 도는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도자가 되죠. 아까 말하고 전부 관련시켜가지고 언어,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되려면 말 잘해야 되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앞에서 웅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웅변술이라든가 수사 그런 게 많이 발전하죠. 그 이제 누가 말을 잘해가지고 관중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자기 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게 정치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 잘하는 거 어떻게 해서 말 잘하는 게 뭐였으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해야 되죠. 앞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게 로고스죠. 그리고 말할 때 상대방 심정이라든가 감정까지 이렇게 건드리면서 하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있죠? 그러다 파토스 그러죠. 그렇죠? 페이소스 그런 거. 예. 어떤 어떤 감성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 지금까지 해온 행색을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말이 설득이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시를 참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해온 행색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 그럼 그 사람 시도 형편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런 건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 이제 에토스라고 그러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신화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화를 뜻하는 미토스,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 말의 큰 국면을 갖다가 로고스와 미토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로고스. 원래 이 뜻이 로고스, 미토스 할 때 원래 과거에 고대 그리스에는 사실은 미토스가 좀 더 고급한 신분들의 이런 것이고 로고스가 저급한 쪽에 이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철학이 등장하면서 신화시대가 끝나고 철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뀌었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로고스란 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성이죠. 논리, 철학, 사실을 드러내는 진짜 사실, 이런 거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토스는, 논리에 비해서는 의미라고 그럴까? 이성에 대해서는 감성, 철학에 대해서는 신화. 신화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얘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썼죠.
그다음에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썼잖아요. 근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그 옛날 삼국시대 역사, 그 옛날 단군부터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삼국유사는 좀 허황돼 보입니다. 그렇죠? 신화적이고. 그 삼국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과학적이랄까 논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비유하면 어떻게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그 이성 논리 철학 사실 쪽이라면 아마 우리 역사책으로 생각할 때 삼국사기와 밑에 것 미토스, 삼국유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까 그 시는 언어 예술이다. 언어 얘기하다가 뭐 미토스 무슨 로고스 뭐 쓸데없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 플러스 예술이니까 예술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예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운 거는 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기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기술. 그러니까 앞에 테크네 뭐 그리스 말이죠. 아루스 하는 라틴어 무슨 독일어 쿤스트라든가 영어의 아트라든가 그렇죠? 불어의 아르 이런 거 전부 다 기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기술 같은 거라였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그 파인 아트라는 거예요. 미적 기술로 쓰인 것이 지금 이제 예술이 되죠. 미적 기술로 되는 거. 그 우리 인간의 참 최고의 가치로 진선미 얘기 안 합니까? 그렇죠? 진선미, 종교까지서 진선미 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은 학문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 학문. 그다음에 선은 도덕이죠. 예, 착함, 선악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은 성속, 거룩한 것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술, 이런 게 예술이 되겠죠. 그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것도 제 나름대로 아주 간단하게 좀 독선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뭐 미학의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전혀. 저는 생각하기를 아름다움은 무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말 드리면 아름다움은 뭐랄까 그것이 목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단에서 우리 인간은 사물을 볼 때 우리를 위한 사물로 봅니다. 그걸 도구적 존재 이렇게 보거든요. Ding, für uns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사물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용 대상으로 보죠. 근데 이용 대상에서 넘어설 때 그거 자체로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그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이라는 사물이 있죠. 그래서 꽃. 근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실은 꽃보다 밥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작품 밥을 꽃보다 적게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아름다운 그럴 때 아름답다는 게 뭔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꽃 아닙니까? 그렇죠? 꽃. 이게 꽃하고 밥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이용 대상이죠. 근데 꽃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나무하고 목재. 그러니까 나무 그럼 아주 근사하고 아름답습니다. 단풍 든 오늘 아침 그 산책할 때 보니까 아주 근사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걸 톱으로 쓸어가지고 목재가 되면 아름답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목재는 훨씬 더 우리들 삶에 요긴한,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 그건 나무. 목재하고 나무 그럴 때 어떤 걸 아름답다고 그러는가, 그렇죠? 그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지 부동산 이것도 똑같이요. 제가 많이 이거 써먹는 단어인데요. 대지, 뭐 사막에서 살아있다 그런 영화라든가, 그렇죠? 닥터집하고 이런 거 볼 때 그 광활한 대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걸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부동산 그러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니까 이용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쓸모 있는 것 물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는 것이 아름다움의 대상일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쓸모 없는 것. 이런 예를 아주 제가 흔하게 많이 드는데, 시계하고 반지, 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시계가 아름다우냐, 반지가 아름다우냐. 시계는 쓸모의 대상이고, 반지는 미적 대상입니다. 그렇죠? 시계와 반지. 제가 입고 있는 옷의 단추하고, 그 다음에 목에다 걸고 있는 목걸이하고 비교할 때, 이 단추는 뭡니까? 도구죠. 그렇죠? 도구. 근데 이 링타이 이거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오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넥타이라도 매야 될 거 아닌가. 근데 넥타이 매는 게 참 귀찮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링타이였습니다. 근사하장 있죠? 제가 이게 선물로 받은 건데요. 아름다움. 이제 아까 언어 예술에서 예술은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뭐 그런 거다. 이건 이제 너무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가 무엇인가? 여기 우리 1시간 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4시 반쯤에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시라는 거, 뭐 많은 언어 표현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수단 언어,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도구 언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 언어 혹은 목적 언어, 다시 말하면 자유 언어가 되는 것이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목적 언어란 것은 자유 언어 미안합니다. 수단 언어란 것은 의사소통이니까 다 매치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들으면 의사소통이 도구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유롭게 될 때 그게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귀는 소라 껍질, 짱국도 유명한 그 시죠. 짧은 시. 내 귀는 소라 껍질, 파도 소리를 그리워한다. 내 귀는 소라 껍질. 이게
비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저건 비문입니다. 비문. 잘못된 문장이죠. 내기는 소라껍질. 소라껍질 리가 없죠. 그런데 뭐 시에서 이게 바로 아주 핵심이죠. 예, 바로 은유죠. 은유. 그렇죠? 비사실. 예, 여기서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닌 비사실이랄까요? 해요.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할 때 그 뭐랄까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기는 소라껍질 할 때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논리적인 언어, 로고스적인 언어, 이거 재미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 논리적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논리적인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진실은 뭐예요? 진실이 감동을 주는 감동의 언어 이런 거죠. 예, 저는 그걸 갖다 진실과 감동의 언어가 바로 시다. 진실이 감동을 주는 언어. 실제로 진실이란 말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하고 진실하고 조금 구분해서 혼자 좀 써먹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실이 진실, 이게 뭐 우리 말장난 비슷하지만, 제가 우리 문학개론 시간에 배울 때 뭐 리얼리티, 감동을 주는 요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리얼리티 그 말이 쉽지 않은 말 같아요.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실성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감동을 주는 요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흔히 드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기는 소라껍질일 때 거짓말입니다. 귀가 어떻게 소라껍질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감동을 주죠. 그 전에 흔히 드는 얘기인데, 김수미란 여자 있잖아요, 배우. 그래서 제가 옛날 드라마 전원일기 열심히 본 적 있거든요. 열심히 봤습니다. 전원일기 보면 참 재밌는데, 김수미란 여자가 일용이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인류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MBC인가 거기서 했죠? 그 회사에서 일용이 엄마로 김수미를 쓰지 말고 진짜 시골 할머니를 등장시켰으면 진짜니까. 그랬으면 시골 할머니 탤런트 뭡니까? 비용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또 진짜 시골 할머니니까 더 근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일용이 엄마 역할을 진짜 촌에 가서 그 할머니 모시다가 했다면은 드라마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이 엄마 같은 인텔리가 시골 촌 할머니의 역할을 진짜처럼 하는 거,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처럼 하는 거, 진짜다움, 진짜처럼, 진짜 같음, 그게 리얼리티죠. 그러니까 가짜인 일용이 엄마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걸 또 연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명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연기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 아닌데 그것보다 더 그것같이, 예, 그런 거예요. 리얼리티 얘기할 때 그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정리하면 사실을 드러내는 로고스의 틀을 벗어나서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해방의 언어다. 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해방의 언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럼 뭐 지금 얘기한 거하고 겹쳐지지만 시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건 감동이죠. 감동. 그 감동은 또 뭐겠습니까? 그 감동을 주는 요소를 갖다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우리는 리얼리티라고 하고, 리얼리티는 또 뭐냐? 그 리얼리티 요소로 논리성, 일관성, 보편성 이런 거 얘기하죠. 옛날 그 국문학과 그 시험 막 보기 위해서만 배웠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편성, 그 다음에 일관성, 논리성.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혼란이 옵니다. 논리성, 일관성,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건 다 로고스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로고스.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시는 미토스적인 언어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미토스가 어떻게 로고스적인 요소가 로 얘기가 되는가? 이건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마치 좌뇌, 우리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좌뇌, 우뇌, 오른쪽 뇌, 왼쪽 뇌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좌뇌, 그러니까 왼쪽 뇌는 우리 이성, 이거 오른쪽 뇌는 감성이다. 그래서 역할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렇죠? 한 뇌죠.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로고스 미토스가 언어의 양면이죠.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통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언어를 얘기할 때 로고스 미토스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막 구분하지만 사실은 통째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뭐든 다 그래요. 우리 논리를 얘기할 때 논리가 뭐겠습니까? 논리라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둘로 나눠,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뭐 전부 이렇게 밝다, 어둡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다 통합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로고스 미토스 나눠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신화, 무슨 뭐 논리 이렇게 철학 이렇게 분리하고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통합돼야지 완전한 그런 그 시, 예술로서의 그 본질,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라는 것은 말의 가장 본질적인 로고스죠. 그렇죠? 말에 신화의 옷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쓰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문예반에 들어갔거든요. 그 중학교 때는 뭐 문예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그 특별활동 시간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에서 분류를 하는데 제가 문예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예반에 들어간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유도반 뭐 이런 것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뭐 향토연구반 그런 것도 한 적이 있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다음 문예반에 들어간 이유가 제 친구, 내 앞에 앉았던 친구가 여학생처럼 예쁜 색종이에다가 글을 써갖고 왔어요. 그 보니까 꼭토의 시든가 산 비둘기 이런 거는 예쁘게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두 마리의 산 비둘기가 귀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 다음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시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근사하게 느꼈어요. 이런 게 시인가 보다. 이런 게 시구나, 그쵸? 그전 시 잘 모르니까 우리
누나 형님이 보던 그 김소월 김소월 이런 거 몇 개 주소된 게 있지만, 그래서 그 산비둘기라는 그 글을 보고 아주 제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예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문예반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부속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교생으로 나옵니다. 교생 실습.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담임도 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원호라는 분이 서울사대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해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신춘문예 당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타 교생이었죠. 그때는 시 등용문 그렇게 신춘문예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춘문예 한번 되는 건 무슨 고등고시 파스하는 거 더 굉장한 사건으로 우리들한테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교생으로 나왔으니까 문예반에서는 굉장한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특강도 요청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문예반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 글씨를 썼는데 한자로 시 이렇게 쓰고 equal 이렇게 하고 말 플러스 신화 이렇게 썼어요.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화적인 말 이렇게 썼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근데 차츰차츰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신화의 옷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가혹한 향기, 서정의 순간, 이것도 대구문학관에 있는 분이 서정의 순간도 거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서정이라는 말도 또 말씀드려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시 중에 하필 서정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 이런 뜻 같습니다. 서정시.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는 대체로 서정시죠. 그렇죠? 우리 내용사를 볼 때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 서정시죠. 무슨 밑에 눌러야 되는데 아마 서정.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서정시, 그럼 서사시 생각나죠, 그렇죠? 서정시, 서사시,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시, 그럼 서정시, 어원이랄까? 어원이 리릭이란 말이 리라. 칠현금, 옛날에 그리스에 7줄짜리 말하자면 기타 같은 거죠. 그게 치면서 맞춰 부르던 노래 가사가 서정시가 됐다, 이게 얘기하는데, 사포라는 사람, 레스포스 섬에 여자 있잖아요. 그쵸? 굉장한 시인이, 춤추고, 그쵸? 제자를 가르치고 그런 분인데, 시편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남아있어요. 어디 서점에 가면 사포가 쓴 책, 구절들 중간에 떨어져 나간 거 이런 거 제가 옛날에 한번 구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 노래였어요. 질투, 그렇죠? 사랑, 무슨 그리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사시는 서사적이다 이야기죠, 그렇죠? 아마 대표적인 것으로 호메로스, 호머,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정시 할 때 서정이란 말이 사실은
서정이 뭐냐면 한자 써면 펼서자에 감정 정자 아닙니까? 그죠? 감정을 펼치는 것이죠. 감정을 펼친다. 근데 이 말을 감정을 펼친다는 말이 감정이 어떤 핵심 같은 건데 그 상태가 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와 세계, 내가 대상과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에 감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냐면 시간, 공간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시 같은 건 과거, 현재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 아마 현재, 지금 여기죠. 지금 공간상으로 여기, 지금 여기, 나가 만난 대상과의 어떤 만나는 순간에 느끼는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걸 간단하게 이런 걸 아마 간단하게 서정시의 서정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우리 히노에라 에구에오 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감정. 이런 걸 때, 저는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큰 바탕이 히노, 에구, 에오, 욕, 우리 4단 7정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정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러브송, 사랑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 표현,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감정이 전부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감정이 전부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 괴테라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젊었을 때 질풍노도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슈트론트 드랑 그래가지고 그런 젊은 베르테의 슬픔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여행을 하고 거기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보니까 로마의 조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보면서 균형, 조화, 무슨 균제, 그런 아름다움, 그런데 감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글 쓰는 것이 괴테 중기쯤 되겠죠. 고전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클래식 고전주의. 이피게니아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서 그걸 넘어서 아주 무한, 그렇죠? 더 무한, 더 저쪽,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것이 뭐냐면 낭만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괴테 한 사람으로 치면 질풍노도기에서 고전주의를 거쳐가지고 낭만주의로 간다. 그래서 독일 문학사를 보면 독일 낭만주의에 굉장히 큰 문학사적인 자부심이랄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대표적인 센텐스 말이 감정이 전부다. 게필리스트 알레스 이런 표현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노래한 그런 거예요. 서정시는 바로 그런 거죠. 예. 감정을 노래하는 서양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냥 쭉 읽으면서 코멘트 조금만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내 혀는 굳어지고 온몸은 불꽃이 있는 듯 떨려오고, 이게 아까 레스포스에 살았던 사포라는 여류 시인, 아주 사랑 노래이죠. 그 다음에 아직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펄펄한 꾀꼬리는 암수가 정다운데 외로운 네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우리 유리왕, 고구려
두 번째 왕인가 그렇죠. 자기 그 부인끼리 싸워가지고 하나 중국으로 가니까 그 얘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에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는 굽이굽이 펴리라. 황진이. 이게 저는 생각하기에 황진이는 진짜 아주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구절 하나 보면은 정말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짓달 긴 밤을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이불 속에 넣다가 있죠. 그 아주 그 어른님 사랑하는 사람이 온 날은 밤이 너무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죠. 굽이굽이 편다. 빠드득 이를 갈고 죽어볼까요? 창가에 아롱아롱 달이 비친다. 김소월의 유명하시죠?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빠드득 이를 갈고 죽어볼까요?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슬픔의 봄. 아주 인용 많이 하는 러브송의 아주 가꾸라 할까 참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긴 걸 다 인용했는데 이것도 일부입니다. 다 인용하긴 했지만 길긴 하지만 나 이제 이 억센손으로 노르웨이 숲에서 가장 큰 전나무를 뿌리째 뽑아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에 담갔다가 그 불붙은 거대한 붓으로 캄캄한 하늘에다 쓰리라. 아그네스 나 그대를 사랑하노라. 사랑 노래 중에서 참 멋진 저 사랑 고백 하려면 이 하이네 정도는 돼야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진짜 근사한 사랑의 고백이라 할까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네. 이건 제가 쓴 사랑 노래 한번 조금 인용해 봤습니다. 연가라는 그 연애할 때 연자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당신이 보여주는 작은 풀꽃은 이 세상 어느 꽃보다 아름답고 벌레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 숨결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신이 앉으면 둘레는 갑자기 눈이 부시고 햇살도 한결 따사로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설레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의 눈빛 하나로 온몸이 떨리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은 굉장한 그 연애 감정으로 쓴 시지만 쓰게 된 동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갖다 붙인 거죠.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서울 가다가 그 동대구역에서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서울로 가는데 그 다이제스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짧게 말하면 어떤 조그만 어린애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애의 집하고 병원하고 사이가 시골 사는 애이기 때문에 10살인가 11살 먹은 애인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의 트럭을 타고 병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그 간호사가 그 애를 자기가 집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그 애를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자기가 죽을 임박한 어린애인데 병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저씨는 왜 병원에 왔어요?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건네고 그래요. 이랬던 애, 아주 그건 참 천사 같은 애였는데 걔가 결국은 나중에 그 어린애를 위해서 그 병원에서 다 힘을 다 쓰고 다른 병원에 이식할 수 있는 다 연락을 해서 미국에 아주 멀리 떨어진 비행기 타고 가서
뭡니까? 백혈병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다 준비하고 그랬던 애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애가 죽어요. 그 간호사, 걔를 그 돌봐주던 간호사가 나중에 썼던 글입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면 그 어린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걔가 어느 날 벌레 한 마리 잡아갖고 손바닥에 보여주면서 아이고 보세요. 이 숨 쉬는 거 뭐 이렇게 그 벌레를 보여주고 하여튼 그런 그걸 썼는데 참 아주 제가 읽기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연가라는 형식으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랑 노래를 해본 겁니다. 여기 당신의 눈빛 하나로 온몸이 떨린다. 그렇죠? 눈빛이라는 것은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작은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온몸이 떨리죠. 이게 제일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를 흔드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서정시를 제가 정의할 때 그 나와 대상과의 첫 만남 순간에 어떤 그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당신이라는 대상 세계. 근데 여기서는 그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그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자와 세계, 그러니까 대상과의 만남의 감동이죠. 예. 이걸 조금 더 유식하면 미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그 사르트식으로 말하면,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의 그 합일 순간, 그 떨림의 순간, 이게 그 서정시의 요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자 존재, 뭐 숙자 존재, 이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대자란 말이 대할 대자에 사람 자체가 아니고 스스로 자자입니다. 지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그거,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나는 내가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죽음이 닥쳐오고 있죠. 고독하고 뭐 하여튼 그런 존재죠. 실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 안정적으로 보이는 즉자, 대상과의 그 만나는 순간의 그 감동, 그런 게 서정시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썼던 시 한 편, 오늘 너무 시가 많죠? 그렇네요. 하다 보니까. 그 여자는 싹둑싹둑 내 심장을 잘라냈다. 나는 단순하게 꼬꾸라졌다.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 여자 어깨 너머 태평양의 푸른 파도가 넘실거렸다. 나는 혼신의 힘으로 침을 삼켰다. 끈끈한 점액질의 슬픔.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나의 죽음 위에 햇살이 떨어지고 청춘은 비둘기처럼 날아갔다. 죽음이 푸르게 썩은 다음 태평양의 파도 위로 그 여자의 은빛 가위가 떠다녔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읽은 거로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제목을 제가 그 신화 만들기는 제가 붙인 건데요. 가혹한 향기 혹은 신화 만들기 했으니까 그 신화적인 것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뒤에 숨은 깊은 뜻을 나타내는 신성한 서술이다. 신화 정의를 하면 아마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예.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있어라 그러면 있죠. 있어라 그러면 창조가 됩니다. 말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하나님은 로고스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 만든 인간은 그 만든 창조물 있죠? 그거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의미를 부여한다. 저는 그게 신화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은 하나님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미토스로 신화를 창조한다.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그 명명자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죠. 명명, 네이머. 이름 붙이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그게 시인이죠. 이름 붙이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라는 것은 로고스의 그러니까 언어에다가 신화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화 옷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드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옷을 입혔다. 이게 그 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로고스로 세상을 만들고 시인은 미토스로 의미를 만든다. 이 관계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의미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제가 대구에 처음 오니까 그때 60년대 말인데 중앙통에 나가보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추운 11월 달인가. 그런데 중앙통이죠. 중앙통 양쪽에 그 인도에 화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화분이 쭉 있고 거기 지금 제가 좀 시시하지만 그 장미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놨었어요. 화분에다가 쭉 인도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대구에 왔던 소감을 편지 썼거든요. 그때 대구에 오늘 로젠슈트라세를 걸었다 이랬었어요. 로젠슈트라세. 그러니까 그 장미꽃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과 다니는 친구니까 로젠슈트라세 그러니까 아주 근사해 보이죠. 와 대구에 가면 근사한 로즈 도로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대전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소위가 돼가지고 하숙을 처음 했는데 그 하숙집 근처에 대전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형무소.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 쓸 때 형무소 옆에 그냥 이러면 아주 이상해요. 근데 바스티유 감옥이 있다 그러니까 근사해 보이잖아요. 바스티유 감옥이다. 그 시시한 그 대전의 그 개천 시커물을 그러다 세이느강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조금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시골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제 앞에서 보면은 동쪽에 소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큰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 세 그루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삼정승송 이렇게 붙였거든요. 세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소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굉장한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삼정승송,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뒷산이 아주 야트막한 형편없는 산인데 그 산도 오이산, 52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주,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왔을 때 산책으로
그 산에 이렇게 언덕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서울 가서 자랑하는데 등산해 봤다고. 그러니까 뭐 어느 산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오이산 이게 돼. 오이산.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거에 따라서 하나의 신화의 마을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결국 시인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괴테가 얘기하기를 그 올림푸스에 신들을 살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시인이다.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 그냥 보면 험한 그 높은 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제우스로 비롯해서 그 신화의 12신들이 살고 그렇죠? 그 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뭡니까? 하는 거 바람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신화로 엮어냈을 때 아주 근사한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 보러 일부러 가잖아요. 그런 거 그 신화의 마을 그런 걸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는데요. 자작나무 상처 혹시 시를 좀 잘 읽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눈으로 보세요. 네. 어느 시인은 사랑에 빠진 하이델베르크에서 심장을 잃었다고 노래했지만 여행 중 안경을 잃어버린 나는 자작나무 숲에서 두 눈을 잃었다고 쓴다. 사랑에 빠진 젊은 시인의 심장과 여행 안내서를 읽기 힘든 늙은이의 눈, 그 어디쯤 사냥 한 마리 벼랑을 기어오르고 자작나무 잔가지가 흔들린다. 추운 아침 어미를 잃고 돌아보는 어린 짐승의 커다란 눈과 북극 칼바람의 흰 껍질이 무수히 긁힌 자작나무 상처를 가늠하며 나는 원고를 고쳐 쓴다. 이른 아침나절 뛰는 심장과 밝은 눈을 잃어버리고 비로소 나는 안다. 연민과 고통 넘어 미혹의 안개 거치고 나니 거기 빛바랜 상처 한 그루 그냥 그렇게 서 있음을. 이거 옛날에 썼던 시인데 왜 박수를 칩니까? 갑자기?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신화 만들기라고 쓰니까 거기 결부시킨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부쿠라파 여행하다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경은 우리 이제 딸 아이가 제법 좀 괜찮은 안경 이걸 이제 맞춰준 건데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갔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안경을. 그러니까 안경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여행 안내서 읽을 때 잘 안 보여서 좀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안경을 잃어버렸다라는 말하고 눈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굉장히 차이납니다. 그래서 눈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문득 떠오른 것이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읊조렸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ch habe mein Herz in Heidelberg verloren. 독일어로 제가 동문과 다녔거든요. 그때 그런 거 많이 외우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내 심장을 잃었다. 그런 거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심장을 잃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어떤 시인이 하이델베르크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죠. 사랑스러운 여자와 키스를 한 대가로 심장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얻은 대가로 심장을 잃었다. 아주 근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구절을 외우고 그랬던 건데, 그냥 안경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내가 멋진 경치를 보고 그 대신 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른의 아침나절 뛰는 심장과 밝은 눈을 잃어버리고, 비로소 나는 안다. 그때는 뭔가 깨닫는 거죠, 그렇죠? 연민과 고통 넘어 미혹의 안개 거치고 나니 거기 빛바랜 상처한 그로 그냥 그렇게 서 있음을,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실존이죠. 거기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제 친구가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자작나무를 찍어가지고 보내줬던 겁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앞에 너무 구질구질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침 풍경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풍경. 당신이 산이라면 나는 강. 나는 당신을 넘지 못하고 당신은 나를 건너지 못합니다. 천년을 내게 발을 담근 채 당신은 저 건너에만 눈길을 두고 만년을 당신을 휩싸고 돌며 나는 속으로만 울음 삭혔습니다. 그렇게 세월 지나 당신의 능선 위로 별빛 기울고 나의 물결 위로 꽃잎 떨어져 당신은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죽음 돌아보니 산은 첨벙첨벙 강 속으로 들어가고 강은 찰랑찰랑 산의 허리 감싸 안고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잊어버리고 푸른 하늘, 너울너울 날아다니는 새들 바라보며 골짜기에 뽀얗게 안개 피어올리는 그런 풍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심심해서 갖다 붙였는데요. 저게 제 시골에 조그만 제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근데 찍은 장소가 어디냐면 이쪽에 강둑에서 찍었어요. 강둑은 뭐냐면 환강이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집에서 이쪽을 보면은 들판이 있고 그 끝에 강둑이 보입니다. 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가리 같은 거 이게 너울너울하다는 아주 그런 풍경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랄까 잘 흐르는 강이더라도 사실 강인한 산을 넘지 못합니다. 강은 산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한 산, 웅장하고 그런 산이 하더라도 강을 못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문화유산 답사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인가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기서 그 말이 근사해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과 산을 갖다가 어떤 남자하고 여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죠. 아까 서정시니까 연애 감정으로 이렇게 엮어본 거죠. 엮어보니까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서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쓴 겁니다. 나는 당신을 넘지 못하고 당신 나를 건너지 못합니다. 이렇죠? 당신과 나의 관계, 나와 너, 그렇죠? 천년을 내게 발을 담근 채 당신은 저 건너에만 눈길을 두고, 사랑하는 산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건너편 있죠? 피안 눈길 두고 만년을 당신 휩싸고 돌면 속으로만 울음 삭혔습니다. 시적 화자는 강이죠. 예, 여성. 그렇게 세월 지나서 이제 이제 둘 다 죽죠. 당신이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돌아보니까 산은 첨벙첨벙 강 속으로 들어가고
강은 자라서 이게 결국은 강과 산이라는 이원론적인 그 대상, 그 세계가 죽음을 통해서 일원론이라고 해요. 이론론이죠.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세계이죠. 그렇죠? 죽음이란 것은 죽음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참 얘기가 있고 정의가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로 통합되는 이것과 저것, 다른 것들이겠죠? 아마 불교에서 뭐 불이 같은 거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풍경이 참 예쁜데. 예? 풍경이 참 예쁜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요? 예. 조금 전에 시요? 그건 좀, 제가 살고 있는,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크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 좋다는 그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생각하다가 그 합천에 환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변에 사는 어떤 아는 사람이 이게 그 풍수적으로 봐도 좋다. 뭐 배산 임수가 이렇게 뭐 그런 데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황토로 집을 지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 황토 벽돌로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니까 건강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곳이죠. 그래, 거기다가 제가 아까 그 신화 만들기니까 그 집이 전체 대구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마을에서 한 500-6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 한 5집 정도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 지은 곳을 갖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이름 붙이는 게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신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티촌 이렇게 붙였어요. 골짜기 할 때 고기 할 때 티, 골티촌 이랬더니 제가 그 사는 5집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촌장이라고 됐습니다. 내가 취임을 골티촌장입니다. 지금은 촌장.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집을 우리 집사람 성씨가 오갑니다. 오. 그래서 저는 성씨가 이가거든요. 이. 그래서 이오 두 사람이 사는 집에서 이오가라고 졌는데 이오가. 그랬더니 왜 문인수 씨 있잖아요. 시인. 제 친구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 문인수 씨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왔다가 이오가 이걸 보고 시를 하나 썼어요. 점심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시집 나는 지금 여기가 아니다. 그 시집에 그거 나옵니다. 이시오 씨 부부가 뭐 점심 먹고 있다는 시가 있는데 근데 이오가가 오얀리자에 그 나라 오자 이렇게 쓰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을 오자에다가 써이자에다가 깨달을 오자에서 깨달음의 집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오가 그러니까 근사했더니 저기 앉아있는 장하빈이라는 시인이 놀러 와가지고 문패를 붙였어요. 그게 써이자에다 깨달을 오자 써가지고 이오가 뭐 이렇게 그 집 기둥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오가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예. 이것 뭐 기니까 네. 이거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시간 다 되는 건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이 시인이다. 시인은 이름 짓는 사람이다.
이름 짓는 게 시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도 그를 이름을 불러줬더니 꽃이 되었다. 뭐 그런 시를 썼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시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숲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숲길 홀츠베이게 그 숲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앞에 예술 작품의 근원 그런 논문이 있어요. 예술 작품의 기원, 예술 작품의 근원 이렇게 우르스프룽 그러니까 기원, 근원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술 작품의 그 근원이 어디서 예술 작품이 나왔냐면 작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술가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시인의 근원은 어디 있냐? 시인은 시로부터 나오죠. 시가 없으면 시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환론, 이게 거꾸로 뺑 돌았어요. 뭐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 시를 이해하려면 그 시인을 공부하는 거 아마 이게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인을 공부한다는 것은 시를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시인이 무엇이냐 이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말 중에 옛날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타고난 현상학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게 옛날 제가 대학생 때 독일의 철학자 중에 볼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실존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번역돼 있어요. 그거 쓴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때 강연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때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때 통역해준 분이 이규호라고 그때 나중에 문교부 장관 됐던 연세대학 교수였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타고난 현상학자 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타고난 현상학자. 시인은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물들고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현상학자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다. 진짜로 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인을 갖다 견자라든가 볼시자, 시인, 젠더만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사람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바르게 정확하게 맑고 아주 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린애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눈이니까. 그래서 자라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제 집에 자녀들이라든가 그 손주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적어도 한 10살까지는 요새는 뭐 더 빠르니까 한 8살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전부 다 걔들이 말하는 게 시입니다. 시. 굉장히 근사해요. 근데 걔들이 좀 크면은 눈치를 봐요. 그렇죠? 말을 눈치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가 안 되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의 눈으로 돌아간다. 이게 정말로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버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시 한 수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 물음이죠. 물음. 사실은 저는 이 물음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쓰진 않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 하이데거란 분이 저 형이상 인문인가? 거기 보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건 뭐 많죠. 그런 말이죠. 그런 질문하면서 철학은 묻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묻는 것이다.
철학은 무대. 근데 보세요. 과학은, 수학은 지가 자기를 계속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학은 과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않아요. 맨 처음에 정의 한번 하고 그냥 대상 그 자체를 탐구하죠. 근데 철학은 끝까지 철학이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철학이 무엇인가 끝까지 철학을 계속 묻습니다. 그렇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 그거죠. 그것처럼 시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내 정신의 벼랑 끝에 선 아름다운 여자. 그녀는 하나의 질문이다. 내가 안간 힘으로 다가서면 아득히 물러서고 돌아서면 안타깝게 손짓하는 매혹의 눈빛. 보일 듯 말 듯 미소하며 가파른 벼랑길을 소요하는 여자. 그녀를 바라보면 나는 벼랑 끝에 매달린 한 잎의 어둠. 하늘에는 별빛 가득한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녀는 영원한 질문이다. 어디에도 답이 없는. 예. 사랑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물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답이 없음으로 진정한 그런 답이라고 할까? 그런 세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바로 그 시의 세계이고 우리 사랑의 본질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조리 없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시 읽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우리끼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 읽는 건 뭡니까? 잘못 읽기죠. 오독. 잘못 읽기고 나름대로 읽기죠. 그래서 저는 창조적 읽기. 시 독자는 자기가 창조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청강하신 분들도 창조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